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방 안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서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에 부끄럽다는 말을 하며 좌절하고 있는데요. 대체 그녀는 한국의 무엇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프레디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건축에 대한 관심은 아름다운 건축물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노르웨이를 비롯한 주변 유럽 국가를 다니며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경험했죠. 이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어떻게 지어졌을지를 상상해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 같네요. 최근 저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쩍 연로해진 조부모님이 사시는 집이었죠. 유럽에 가보면 100년이 넘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거나 이사갈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고택에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이라면 전통을 지키고자 더욱 소중히 여기고는 합니다. 노르웨이가 속해 있는 북유럽의 나라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직접 베어서 땔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겨울을 날 준비를 하죠. 그런 경우 집안의 난방은 벽난로가 됩니다. 벽난로가 아니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라디에이터예요. 라디에이터를 오래 써왔지만 라디에이터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별로입니다.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건조한 바람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벽난로는 월등히 뛰어난가? 그것도 아닙니다. 벽난로 하나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 벽난로 주변만 따뜻하죠. 방에 들어가면 라디에이터를 틀어야 하는데 그걸 틀면 건조하고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서 습도에 예민한 저는 라디에이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라디에이터를 끄고 옷을 꼭꼭 껴 입은 채 잠에 들었죠. 양말은 몇 겹씩 신었고 두꺼운 잠옷을 여러 겹 입어서 움직이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해야 따뜻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껴입기는 합니다만 저는 좀 더 심한 편이에요. 가족들은 종종 너는 하와이 같은 데에서 태어났어야 한다 라며 저를 놀릴 정도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살던 곳도 그렇게 추웠는데 조부모님이 살던 곳은 어떻겠어요? 물론 그분들은 뼛속부터 노르웨이인들이라 추위에 강하시지만 집이 노후된 만큼 집안의 난방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몸도 안 좋아지셔서 저희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두 분을 저희와 가까운 곳으로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을 그냥 두고 간다면 집이 엉망이 될 거라며 절대 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한동안 두 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집을 보수할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조부모님의 집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노르웨이에는 빙하가 남아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빙하가 지척에 있는 곳에서 사는 분들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분이 정정하실 때야 열심히 땔감을 떼고 집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거동이 힘든 상황에서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난방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 보온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만든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 같다며 거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만큼은 동의했습니다. 저조차도 라디에이터를 싫어하고 라디에이터 때문에 온몸이 건조해질 바에야 추위에 떨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두 분에게 허락을 구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 저는 조부모님의 집에서 돌아온 후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떴어요.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인 엘링 홀란이 나온 영상이었죠. 그런데 유튜브 썸네일에는 엘링 홀란뿐만 아니라 한 아시아 여성이 함께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AI 기술 같은 걸로 엘링 홀란을 아시아 여자의 얼굴로 바꾼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영상을 클릭해 보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썸네일에 있던 여성은 AI가 엘링 홀란의 얼굴을 참고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와 똑 닮은 한국 여성이었거든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하물며 인종도 다른데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니 신기하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TV 프로그램과는 다르더라고요. 색다른 게임도 하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설문조사나 앙케이트 같은 것들도 진행하는 듯 했습니다. 엘링 홀란이 나온 영상이라서 그와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여자가 있는 것이 신기해서 보게 된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저를 인도했고 저는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이나 이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사실 한국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오래된 축구 팬인데 노르웨이 출신인 엘링 홀란을 주의 깊게 보다가 알게 된 선수가 있어요. 바로 황희찬 선수였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링 홀란과 황희찬 선수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엘링 홀란에 대해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황희찬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축구 선수로서 그를 좋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 중이지만 북한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만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유튜브를 본 뒤엔 한 가지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은 유쾌한 나라다. 또 영상의 배경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살짝 보이는 것뿐이었음에도 노르웨이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저는 황희찬 선수를 비롯한 한국의 손흥민 선수 등 정말 한국 선수들이 유명하기도 하고 축구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유럽 국가의 풍경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동할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만 만족하고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제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건축 사무소에서 한국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동행하게 된 것이죠.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너무 멀다. 라고 생각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자진해 한국으로 가겠다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한국에 가는지 제대로 된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먼 나라까지 출장 다녀오는 게 부담이 되었겠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제게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더라면 저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한국의 기업과 만나러 왔는지는 한국에 도착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경험한 것들 모두 제 입장에선 너무나 감격적인 것들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가슴이 설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시아 나라를 안 와본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없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설레게 하고 들뜨게 만드는 건 건축물인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찾아본 자료에서 한국은 그저 거대한 빌딩 숲 같았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이라던가 전통적인 건축 양식도 없는 줄 알았어요. 독일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 때 많은 구건축물들이 파괴되어서 대부분이 건물이 근래에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차갑고 빽빽한 빌딩 숲은 제가 추구하는 건축의 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렘이 없었던 저였지만 한국에 도착하자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인천공항은 수려한 아름다움이 있는 공항이었습니다. 건물의 굴곡과 세밀한 디테일, 공항 안을 채운 조형물과 최적화된 동선까지. 세계의 수많은 공항들을 둘러보았지만 이렇게 하이 퀄리티의 공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제가 상상한 대로 빌딩 숲 그 자체였던지라 큰 기대감이 없었지만 공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빌딩이 많기는 했지만 좀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높은 빌딩에 과감한 곡선 디자인을 넣는다든지, 유리나 외벽에 디테일로 차별화를 둔다든지, 건축적으로 말해보자면 뜯어볼 건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심장을 들끓게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한국으로 동행했던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주변에 한국의 전통 건물이 있는데 보러 가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다음 일정까지 시간도 넉넉하겠다. 저는 동료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 세계로 통할 것 같은 지하 통로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지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사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이 있다니,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아무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저와 동료는 둘 다 한국 지하철이 처음이었는데 지하철 안내가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제 동료는 이렇게 된 거 한국 지하철을 제대로 경험해보자며 저를 데리고 과감하게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쉽게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분명 꽤 오랫동안 걸어서 갈아탈 지하철 앞까지 온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가는 길과 방향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가 타려는 지하철의 색과 동일한 색의 선만 쭉 따라가면 됐죠.
그리고 지하철 화장실이 무료였습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돈을 안 받다니 화장실이 관리되지 않아 지저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조금 과장 섞어서 저희 집 화장실보다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라고 하는 놀라운 발명품에 감탄하며 한국의 전통 양식 건물이 있다는 곳에 도착한 저희는 발걸음을 옮길수록 저희를 감싼 풍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저희는 돌담을 스쳐 지나갔죠. 돌담 위에 검은색 모자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동료가 휴대전화 지도 앱에서 눈을 떼고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저와 동료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아한 건축물은 처음 보았어요. 인위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재료들, 자연에서 온 색깔,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 직선과 곡선의 적절한 조화는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왕들이 살았다는 궁궐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딩숲 사이에 이런 곳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빌딩숲 사이에서 이질감을 풍길 수도 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고한 자태로 빌딩숲을 품어주는 것 같았죠.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나쁘지 괜찮은 나라에서 좀 괜찮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훌륭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건축 전문가로서 놀랄 일은 이게 끝일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저희가 한국의 온돌 회사와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온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왜 난방과 연관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기가 따뜻해야 방이 따뜻해지는 게 당연한 원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대체 회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며 미팅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돌이라는 걸 체험해보게 되었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서보라는 한국 직원의 말을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대뜸 신발을 벗어보라니 어떻게 바닥에 맨발로 있겠어요. 그 당시 한국은 한겨울이었고 노르웨이 사람이라 한국의 겨울은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했던 저도 한국의 겨울에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맨발로 바닥에 서라니 무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하는 수 없이 맨발로 바닥에 섰습니다. 당연히 차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 저는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에 말을 잃었습니다. 놀란 건 저뿐만 아니었어요. 한국 직원들은 온돌과 난방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훈훈해질 수 있다는 것, 보온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난방 비면에서도 유리하며 난방기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훨씬 깔끔하다는 점이 있었죠. 벽난로나 난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보기에도 안 좋고 사용하다 보면 지저분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에이터와 온돌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 직원은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것과 바닥을 데워 전체적인 공기를 훈훈하게 만드는 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온돌이 켜져 있는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우선 건조한 바람이 전혀 없었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켜면 위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워서 늘 고통스러웠는데 온돌은 그것이 전혀 없었죠. 사실 노르웨이의 모든 가정집이 그러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라디에이터를 보게 되었는데 바닥에 두는 형태로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벽걸이형으로 한국으로 치면 벽걸이 에어컨과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켜면 금세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는 하지만 머리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굴로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하고 그 때문에 얼굴은 항상 건조해져 피부가 상하고 눈도 따끔거릴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난방 시스템을 처음 접하고 하루를 그곳에서 잠자게 되면 다음날 아침 너무 건조해진 실내 공기로 인해 침을 삼키는 것도 괴로울 정도로 따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는 집들이 많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습도가 조금이나마 높아져 숨쉬는 게 편안해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건조해진 공기를 한국처럼 완벽한 온도와 습도처럼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온돌이 있는 숙소에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는 제가 훌륭한 힐링센터에 온 것 같았어요. 저희가 침대에서 자는 이유는 푹신함 때문도 있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온돌은 바닥이 따뜻하니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죠. 저는 온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고 온돌을 잔뜩 높여놓았다가
다음에 땀에 젖은 상태로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사우나한 것처럼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독소를 뺀다며 주기적으로 사우나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곳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적으로 방문한 거라 관광객들처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엘링 홀란 선수가 한국의 황희찬 선수와 가깝게 지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저희와 비즈니스적으로 잘해보아야 하니 친절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묵던 숙소의 직원들,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길을 묻는 저희를 안내해 주었던 한국인들 모두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그걸 정말 몸소 깨달았던 일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국 일정 중에 쉬는 날이 있었어요. 함께 왔던 동료와 한국의 전통시장에 구경을 가기 위해 숙소와 가까웠던 버스 정류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국 버스 정류장은 박스 형태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시스템에 정말 동료와 크게 놀랐었는데 더 놀라운 일을 겪고 말았었죠. 처음 정류장에 마련되어 있는 투명 박스의 정체를 몰라서 근처를 서성이면서 슬쩍슬쩍 보게 되었었는데 한 젊은 한국인이 그런 저희 모습을 보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추우니까 안에서 기다리시면 된다며 알려주던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한국인의 안내로 정류장에 있던 투명 박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따뜻한 공기가 박스 안을 에워싸고 있었고 더 신기했던 건 정류장 박스 안에 있던 의자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난방이 되는 의자였던 거죠. 사람들이 사는 생활 속 편의시설들에 이런 배려 넘치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다니 정말 한국의 세심함에 감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의아했던 건 저희를 박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해준 한국인 청년은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거였죠. 추운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떨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저는 밖으로 나가 왜 안으로 안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인 분은 정말 믿기 힘든 말을 했었는데요. 조금 춥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저 아는 저보다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한국을 찾아온 해외 관광객분들이 한국 겨울이 힘드실 테니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하는 공간이라 자신은 괜찮다면서 양보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정류장 투명 박스 안에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과 몸이 약한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의 젊은 남성분들이나 심지어 중년층의 남성분들까지 모두 강추위에도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얼른 박스 안에 있던 동료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했고 나름 우리도 추운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인데 약자에게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며 민망한 웃음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도시 자체가 깔끔하고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어서 대체 이 큰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온돌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온돌 기술과 제품을 들여와 저희 회사가 짓는 건물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때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조부모님의 집의 난방이었어요. 온돌이라면 벽난로처럼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이고 제가 경험했듯이 라디에이터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부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의심하실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고민을 알게 된 한국인 직원이 선물이라며 큰 박스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건 바로 전기장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전자파 걱정을 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노인병원에도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크게 감사하며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꼭 조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조부모님은 제 말을 의심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되나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변화를 주려면 큰 공사가 필요할 텐데 뭘 믿고 집을 고치는 걸 허락해 주냐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을 드리며 이걸 한 번만 써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온도를 설치하면 이 전기장판 같은 훈훈함이 온 집안에 퍼질 거라고요. 한국 직원의 판단은 100% 옳았습니다. 조부모님은 전기장판을 쓴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온돌 설치를 허락하셨어요. 추우면 자동적으로 몸이 경직돼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한 경우가 많았는데 전기장판을 쓰고 나서부터는 근육이 이완되어서 잠자리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회사에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회사는 한국에서 들여온 기술과 제품을 시험해 볼 겸 저희 조부모님의 집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부모님은 지금까지 만족하며 온도를 쓰고 계십니다. 항상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계시던 분들이 맨발로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손주들은 바닥에서 눕고 기며 놀고는 하죠. 온도 조절도 버튼 몇 개면 가능하니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하시네요. 춥디 추운 노르웨이에 온돌이 많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온돌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 노력할게요. 식은 땀을 흘리며 한 손에 USB를 들고 있던 한 남성이 급하게 USB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안절부절하며 한국에게 했던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토록 당황해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캔버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국방부 장비 조달국의 브라이언 맥도널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에게 긴 글을 보내는 게 조금 민망한데 제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해야 답답한 속이 풀어질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장비 조달국에서 각종 군사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데요. 요즘 저희 사무실에는 한숨만 가득합니다. 이 사연을 쓰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 해군 한국 조선소 방문 80조 원 규모 잠수함 도입 긍정 검토. 한국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숨을 내쉰 이유는 한국이 80조 원을 벌게 된 게 부러워서가 아닙니다. 저 80조를 우리가 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예요. 제가 이런 후회를 하게 된 이유는 한국 조선소 뉴스 외에 이런 기사도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호주 해군 전력 분석 및 향후 20년 전망, 중국 해군의 남태평양 진출 현황. 모든 기사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호주가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한국이 내민 손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려버리고 중국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과거에 대한 후회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전말을 알려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다양한 방산 협력을 하던 나라였어요. 레드백 사업부터 해서 K9 자주포와 관련된 긴밀한 협력 관계였죠. 그날은 호주와 한국의 중요 인사들이 모여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날이었는데 한국은 호주에게 최신 재래식 잠수함을 7년 내로 납품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솔직히 혹하는 제안이기는 했어요. 기존에 있던 재래식 잠수함을 교체할 때이기도 했고 미국의 핵 잠수함은 2040년쯤이 돼야 도입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잠수함의 위력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 앞바다와 동해, 하와이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심지어 호주 생산까지 고려한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런 한국의 제안을 아주 가볍게 무시했어요. 이때 저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저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해도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제안이 얼마나 꿀 같은 것인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과장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온 리우가 있었습니다. 리우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호주 중국 경제협력 포럼에서였어요. 리우는 제가 국방부에서 왔다는 이야기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호주와 한국의 방산 협력에 대한 관심도 컸어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거든요. 이번에 무슨 일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 술을 진탕 먹이고 캐물을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과 호주의 관계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세계 각국의 군사장비 현황과 기술력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리우와 저는 꽤 오랫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호주의 문화와 역사에도 해박해서 정말 잘 맞는 친구였거든요. 리우는 한국이 잠수함에 대해 언급하기 전 저에게 한국의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슬쩍 흘렸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독일에게 밀렸다고 하네. 언제쯤 독일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전차는 비등비등하게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잠수함은 리우는 평소에도 다양한 나라의 무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뭐랄까, 세뇌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전차와 미사일이나 좀 만들지 잠수함 만드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종종 밀리고는 했으니까요. 한국이 호주에게 잠수함을 제안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러고 있었으니 한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리우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을 가볍게 전했죠. 그런데 리우가 평소의 밝은 표정과 달리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브라이언,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나도 중국에서 왔지만 아시아 국가의 방산 제한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특히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는 더욱 그렇고 한국 잠수함이 유럽의 기술력에 밀린다는 건 내가 알려줘서 너도 알고 있잖아. 유럽의 검증된 기술력을 두고 왜 모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이랑 지금까지 가깝게 지냈잖아. 의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자 리우는 제게 정신 차리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의리라니. 너는 호주 국방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런 결정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했다가 피해 입으면 한국이 책임지겠어? 왜인지 모르게 설득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만든 건 뒤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생각해야지. 너는 장비 조달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호주는 전통적으로 영연방 국가들이랑 협력해왔어. 한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오래된 거지. 그리고 네가 적으로 돌려야 하는 존재가 있다면 영연방 국가보다는 한국이 낫지 않겠어?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싸한 이야기더라고요. 리우 말대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검증된 나라들과 거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한 번 열린 회의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어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이 있는데 뭐하러 재래식 잠수함을 또 마련하냐는 거였죠. 저는 역시 리우의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필요 없다. 굳이 잠수함을 하나 더 확보하는 건 세금 낭비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도 걱정됐던 부분이 있어요. 한국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였죠. 한국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대신 영연방 국가를 선택한다고 하면 한국도 수긍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영연방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양심이 있다면 그들도 알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요. 그런데 그런 제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고 불과 1년이라는 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주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리우 그놈은 사기꾼의 배신자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리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어요. 호주에도 나쁜 놈들 많은데 중국이라고 나쁜 놈 없겠냐. 나쁜 중국인 몇 명 때문에 모든 중국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었던 리우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건 리우가 제 연락을 피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말이 피하는 거지 아예 차단당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리우와 연락이 되지 않은 시점은 한국과의 거래가 불발된 그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리우의 집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리우는 이미 이사를 간 지 오래였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리우가 다닌다는 회사도 껍데기만 있는 유령 회사였죠.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리우에게 속았다는 느낌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이 뭘 했다고?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순간 등줄기에 땀이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호주 앞바다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다니 만약 그곳에 중국 해군 기지가 건설된다면 중국의 군사시설은 호주의 지척으로 와닿게 됩니다. 한국 분들이라면 대응책을 얼른 세워서 대적할 만한 기지를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만한 무기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제작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호주는 아닙니다. 현재 전력에 공백이 있고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기다렸던 게 미국의 핵 잠수함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핵 잠수함을 받을 수 있는 게 2040년 즈음이라는 겁니다. 방산거래의 특성상 기한을 맞출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서 2040년에 잠수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력으로 최소 16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심지어 이때 대만 전쟁을 비롯한 중국의 남하가 시작된다면 호주는 핵 잠수함은 구경도 못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논의가 되자 모든 관계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거래를 묵사발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시작됐죠. 당신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때 한국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7년 안에 잠수함을 받을 수 있었어.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변호를 하려고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기한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얄짤없는 변명이었어요. 한국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 약속했던 기한보다 빨리 보내면 빨리 보냈지? 단 한 번도 늦은 적 없는 사람들이 한국이야.
저도 욕을 먹는 대상이었지만 이 말에는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호주에게 필요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약속한 시기에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잠수함 제작 능력은 형편없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과의 거래는 불발됐고 당장 필요한 건 일본이나 독일에게서 수입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히려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과 섣불리 거래를 안 한 덕에 한국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사무실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제가 상상한 반응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몰랐던 건가 싶어서 리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주었어요. 더불어 영연방 국가들과 손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득일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분위기는 악화됐습니다. 당신 전문가 맞아? 어디서 이상한 찌라시를 주워 듣고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의 잠수함 제조 기술이 형편없다니. 설마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 잠수함을 들이는데 반대한 건 아니겠지? 제 상사는 이 말을 하고는 서랍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 저에게 던지듯 전해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뭔가 해서 봤는데 기밀 보고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서류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미 해군과의 연합훈련 중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한 모의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의 잠수함이 완벽하게 항공모함 전단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항공모함을 공격 사거리 안에 가뒀다고 합니다. 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여러 차례나 성공했다고 했죠. 동시에 미국이 원래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이 독일의 기술을 도입해서 배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독일을 앞지른 지 오래라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큰 충격에 빠뜨렸던 건 보고서 안에 담겨 있던 USB 속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SLBM의 위력을 담은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SLBM은 한국이 호주에 제안했던 잠수함에 장착될 수중 발사기였어요. 그때는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도 없이 거짓된 말에 휘둘려 관심이 없었는데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바다에서 치솟는 미사일의 영상을 보니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봤다면 이 위력을 모르고 지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SLBM을 알면 알수록 후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SLBM은 현재 세계에서 단 8개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전략 무기입니다. 수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번 발사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시피 하죠.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도 없이 SLBM을 발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에서 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단한 걸 호주에게 준다고 들이밀었던 건데 굴러들어 온 복을 던져버렸더라고요. 제가 과장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 잠수함의 위력은 과장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었는지 깨달았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한국 잠수함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정해 줬으면 좋았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알았지만 차마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온전히 제 탓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많은 호주의 관계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입 다물고 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안전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평화롭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위쪽에서는 전쟁이 아직도 치러지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바보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한국산 잠수함 같은 거에 쓸 돈이 없다는 거였죠. 이런 상황이 생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의 제안을 수락했어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먼저 우리에게 제안해 준 거잖아요. 호주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여유롭게 유유자적하고 있는데 한국은 호주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미리 알고 너희 상황 안 좋으니까 미리 대비 좀 해라 라면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호주보다 더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지도요.
이걸 깨달은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과의 자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염치도 없죠? 한국은 호주를 협력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주가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해보자고 말하는 꼴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과 금방 관계를 회복하고 잠수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한국의 위상은 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만나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의 머리카락도 못 보겠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믿고 의지했던 영연방 국가들마저도 한국과 거래하고자 온갖 좋은 조건을 내걸며 한국의 선택을 구걸하는 중이었어요. 위에서는 당장 한국이랑 거래를 성사해 오라고 하지, 동료들한테는 욕을 얻어먹고 있지, 뉴스에서는 호주의 안보가 위기라는 내용만 주야장천 나오고 있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0대에도 풍성한 머리숱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망가진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리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워서? 친구로서 걱정된 마음에? 아뇨. 내 눈에 띄면 호주 앞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리우와 마주치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한 카페에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앉아있는 리우를 발견했을 때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개자식,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타격이 크더라고요. 리우의 어깨를 잡아 돌리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과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거든요. 브라이언, 오랜만이네.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는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가하게 안부를 물을 생각이 없었어요. 너 일부러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하고 다닌 거지? 난 너 말만 믿고 고지고대로 따랐는데. 리우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을 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싸하고 잘못 건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수준이었죠. 리우는 차가운 목소리를 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난 그저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네가 그걸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게 문제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5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건 너 탓인데 왜 내 멱살을 잡아?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더 열심히 알아봤어야지. 안 그래? 한국이 어떻게 알았는지, 호주에 잠수함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를걸? 그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 리우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중국의 스파이에게 놀아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중국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보까지도 폭넓게 수집할 수 있는 그 정보력이 엄청나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이 무기뿐만 아니라 정보전에서도 엄청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저는 리우의 정체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리우가 다녔다는 회사를 찾아갔죠. 하지만 그곳은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였어요. 이상한 직감이 들어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리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우의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아, 이 사람 중식당 하는 사람이잖아요. 응? 아닐 텐데? 중식당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어. 모두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리우를 만났으며 심지어 모두가 리우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우에게 똑같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당하다니 너네가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뇌와 비슷한 리우는 정말 보통 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리우에게 당한 사람들은 리우를 중국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에 휩싸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캐나다의 해군 사령관이 한국에 방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 중 하나인데 보통 이런 나라들은 같은 영연방 국가나 유럽 위주로 방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루트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캐나다까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며 불안감이 고조됐고 폴란드 역시 한국의 잠수함을 검토하면서 잠수함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됐어요.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건데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60조 8,212억에 달하는 규모의 거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가 도착하는 날 총리가 직접 나와서 환영했다고 하니 폴란드의 한국 무기 사랑은 이미 유명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에 이미 방문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미 함정 건설에 관한 논의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 CNN은 세계 최고의 함정은 한국의 세종대왕 함이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이건 한국과 미국의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위력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제가 향한 곳은 레드백 사업을 함께 했던 한국 방산업체의 호주 지사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얼굴은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제가 왜 왔는지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겁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사장님, 본론부터 말할게요. 전에 호주에게 제안했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아니나 다를까 지사장님은 거절을 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호주에서 제안을 거절한 후로 너무 많은 수주가 들어와서 말씀하신 건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이렇게 대놓고 거절을 당하니 대뜸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울면서 지사장님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 그때 남의 말만 믿고 한국을 무시했었는지, 그리고 왜 호주는 아무 일 없이 안전할 거라고 여유를 부렸는지도 후회돼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있던 속마음도 꺼냈죠. 인정하기 싫었는데 한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한국은 자국에서 쓸 것을 생산하는 걸 넘어 수출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독일의 기술을 따라 했던 과거에서 이젠 독일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지게 됐고요. 대체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한국만 다른 걸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사장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소총 하나 제 손으로 못 만드는 나라였어요. 소총, 총알,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못했고 한국 전쟁 때는 탱크가 없어서 중국, 북한에게 속절없이 밀렸죠. 그때 한국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연구하고 실험했던 거예요. 아직도 한국의 연구실에는 불이 안 꺼집니다. 그에 반해 호주는 한국과 같은 역사가 없죠. 그래서 평화에 익숙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이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러시아를 지척에 둔 유럽 국가들마저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야 한국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프랑스는 나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더니 남몰래 한국에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호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왜인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니 한국을 향한 존경심은 사그라들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탄피를 지원하느라 창고가 텅텅 비었고 그 창고를 채우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을 수십만 발이나 대여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끝에 겨우 생산해서 넘긴 게 아니라 그냥 있던 걸 준 거라는 게 더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국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전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즉 쓰고도 남을 분량의 포탄과 무기를 마련해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수십만 발의 포탄을 떡하니 내놓았다? 대체 얼마만큼의 포탄을 생산했으며 얼마나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무기에 미쳐서 K9 하나라도 얻고자 혈안이 된 상황이에요. 한 나라가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을 주무르다니 대체 어디까지 성장할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현재 호주는 한국과의 거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 거라는 게 느껴져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가 60조 원을 한국 잠수함에 투자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영연방 국가의 주축이 되는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경쟁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데 한국과 협력 관계였다 보니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장인 정신이랍시고 납기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게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제 시간 안에 완벽한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나라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사연을 쓰면서 알게 된 소식인데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등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각국의 조선소와 건조시설을 보고 있는데 이건 한국과의 거래에서 금전적인 협상을 하기 위함일 뿐 실제적으로 캐나다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캐나다가 한국을 상대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한국 입장에서는 너네 없어도 살 사람 많아 라고 말하면 쉬울 테니까 말입니다. 여전히 아쉽고 후회되고 부럽고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행보에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과연 한국의 방산업이 전 세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는지 지켜보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제가 되길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군요. 어떤 선택이든 책임은 따르게 마련이죠. 그게 경험치가 되는 걸 테고요. 분명 추후에는 좋은 일도 오지 않을까요? 자,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저는 더 유쾌한 사연으로 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